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 기자입니다. 네, 자 마치 월요일 같은 목요일 네. 내일만 하루 더 보내면 여러분들 또 주말이 다가옵니다. 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늘의 뉴스 저희가 하나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기분 좋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 네. 무거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딴 거부터 할까요? 할건 해야죠. 네, 그래도.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올 때마다 항상 부동산 소식을 한 번씩 전해드리는데 오늘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려를 했던 일들이 네, 결국에는 현실로 됐습니다. 항상 좀 안 좋은 예감은 잘 맞지 맞아요.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5월 둘째 주 전국 부동산 이제 아파트 가격 매매 동향 지수가 나왔는데요. 전세가가 이제 52주 연속 서울의 기준으로 52주 연속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52주면 1년이죠? 네. 1년 내내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보시면은 그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이제 5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0.07%가 올랐습니다. 경기권도 지금 보시면은 0.07, 인천이 0.12%가 올랐고요. 반대로 이제 경북, 대구 이쪽으로 가면은 내림세입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06, 대구는 마이너스 0.07. 이게 지금 전세가거든요. 이곳 지역들이 사실은 매매가가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전세가도 계속 좋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가에 이어서 전세가도 이제는 이제 지방과 수도권 그리고 서울 간의 이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서울이 전세가가 1년 내내 올랐다. 네. 그러면은 많이 좀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얼마큼 올랐을 것 같아요? 뭐 0.07, 뭐 0.0 몇 이렇게 올랐으니까 1년 네. 내내 한다고 하더라도 한 0.5에서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거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네,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걸로 따르면은 1년간의 상승폭이 약 5% 내외 정도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사실 5% 내외라고 하면은 역대 기록으로 봤을 때는 1년간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건 사실 아니라고는 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1년 내내 지금 이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무래도 하반기까지 계속 그 지속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멘트를 하나 가져오면은 52주 연속 상승이라고 하나 상승폭이 크지 않고 2020에서 2022년 급등기 이후 약 1년간 가격이 훅 꺾인 적이 있어 지금은 그때의 하락폭을 회복하는 정도라고 본다라며 이제 같은 서울이라도 구축이나 비역세권은 아직도 매물이 많아 서울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내에서도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여기도 잠깐 말을 했지만 역세권 네. 그리고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고 비역세권들이 좀 뭐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좀 가야 된다라든지 네. 아니면 20년이 이상 된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계가 좀 점점 이제 뭐 그 신축 아파트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도 한번 좀 보시면은 매매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울이 0.03%가 올랐고 경기가 0.02%가 내렸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계속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0.02%였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세가에 이어서 매매가도 0.07%가 내렸습니다. 요즘 제주도도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0.05%가 내렸고요. 부산도 0.04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 지금 0.05%가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나오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0.04%가 전반적으로 내렸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서울은 계속 오르지만 네. 지방은 많이 내린다. 옆에 파란 그래프 지금 보시면은 눈에 유독 띄는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이네요. 그렇죠. 어. 세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분양과 입주가 계속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세종에는 실제로 실거주를 위해 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매가가 조금 빠지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다고 해요, 사실. 근데 지금 전세에 계속 살고 있다가 내가 이제 오랫동안 여기 세종시에 거주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참에 매매를 하자라고 지금 보는 분들이 조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시면서 내 지역에 따라서 판단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자주 이야기를 하지만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되게 굉장히 지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PF 같은 경우에 지금 5월 이후 이제 이번 달이죠. 이후부터 이제 점점 몰려 기한이 돌아오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하반기가 됐을 때 지방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PF가 터질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부동산이 망하게 되는 게 서울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방에 지방 건설사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서울에 있는 중앙 건설사들도 요즘 지방에 다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PF 대출에 대한 그런 걸 조금 폭탄이 터지게 된다면은 연쇄적으로 여러 좀 기업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많이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주택가격 동향 지수도 하나 나왔는데 잠깐 보시면은 이거 역시도 이제 지방과 이제 수도권의 좀 그런 양극화가 좀 점점 많이 네.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점점 볼 수 있고요. 이거는 한눈에 보실 수 있는 표라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지역별로 봤을 때 주택 매매 거래량이라든지 가격 지수 이걸 지금 보시면은 전국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과 서울이 있습니다. 그래프 잘 보시면은 다 그림 자체가 약간은 다 상승세로 돌아서는 분위기죠. 네. 점점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그 기준선이라고 하는 0.0이라고 하는 기준선을 넘어서 올라간 곳은 사실 서울밖에 없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서울만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른 많은 분들이 어디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지 아세요?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글쎄요. 아파트. 옛날에는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네. 이런 데로 그러니까 월세형 부동산 이쪽으로 관심을 옮겨 갔었는데 요즘엔 그렇죠. 또 왜냐면 고금리 때문에 네. 오피스텔을 월세형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잘 나올 것 같지 않거든요. 어디로 돌리고 있을까요? 실제로 요즘 오피스텔로 좀 많이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피스텔 수익률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올 들어서부터 조금 이게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부동산에서 이제 발표한 것에 따르면은 1분기 기준으로 이제 오피스텔 수익률이 5%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걸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지금 이제 오피스텔로 나는 돌아서야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피스텔이 워낙 지금 안 좋았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전세 사기 이야기가 작년에 네네. 많았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세금도 좀 비싸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요즘 부동산 침체기에는 이게 투자 가치로서의 매력도가 아파트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재가 겹쳤었는데 이게 월세가 요즘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전세가 많이 높아졌죠. 그렇죠. 그리고 전세가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가 조금씩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그 아파트의 월세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오피스텔로 지금 옮겨가는 추세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조금 수익률이 높아졌고 또 이제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오피스텔 투자는 항상 조금 신중을 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조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저희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때문에 지방 소멸이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준님, 저희 부동산 광고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어떤 얘기를 해야 우리가 지방 소멸 이야기로 광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게요. 부동산 광고를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로부터 네. 무슨 광고를 받아야 되죠? 네. 저희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힘들 수도 있다,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저희한테 광고를 주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기업 실적 한번 볼게요. 제가 그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쓰긴 했는데 한번 보시죠. 정용진 회장이 인스타 끊더니 이마트 1분기 실적 반등했다. 많이 올랐던데요. 자, 실적 한번 보시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지난해 이마트의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네. 창사 이래 첫 번째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실적을 작년 한 해 동안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던 이마트가 드디어 올해 1분기 실적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희 압권 채널 따로 있잖아요. 취재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압권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마트와 정용진 회장의 과거 경영
경영 전략을 한번 보면 네. 사실 와인이 유행할 때 와인 사업하고 또 일본 돈키호테가 한창 붐이 일었을 때 삐에로 쇼핑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스타벅스도 그렇고 스무디킹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해외에 있었던 브랜드를 국내에 안착시키는 좀 사업 전략을 그러니까 시대 트렌드에 맞는 전략을 잘 하긴 했는데 네. 뭔가 이게 유지하는데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사례를 다루기도 했으니까 관련된 내용은 저희 아권 채널에서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나왔던 이 실적을 한번 보시면 지난해 4분기에 855억 원의 손실을 내면서 적자로 돌아섰던 이마트가 한 분기 만에 실적이 플러스로 흑자 전환 성공을 했습니다. 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매출액은 7조 2,067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동기 대비 1% 증가하긴 했지만 네. 영업이익 보시면요. 와. 471억 원 기록해서 작년 1분기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137억 원 대비 245% 영업이익 흑자가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건 연결 기준이고요. 연결 기준이라서 이제 여기 자회사들 잠시 후에 제가 자회사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기준은 그렇고 그래서 별도 기준으로 이마트만 한번 보면은 별도 기준으로 매출액도 한 2.3% 올랐고 영업이익도 44.9% 올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별도 기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트레이더스라든지 할인점이라든지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마트가 이번에 실적 반등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니까 일단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방문객이 증가해서 뭐 실적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유통사라고 하는 거는 유통사라고 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네. 싸게 물건을 들여와서 그 물건을 조금 마진을 얹어서 고객에게 제시해 주는 거. 그게 유통사의 할 일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저렴한 물건을 들여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들여오긴 했는데 좀 비싼 가격에 팔거나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여기 별로 와봤자 싸게 살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면은 네. 유통사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마트가 한 것이 직소싱하고 대량 매입하고 제조사와의 협업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가격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원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네. 이번에 잘했다고 뭐 글쎄요, 뭐 작년 적자에 비해서는 뭐 잘했다고 칭찬해 드릴 수는 있겠으나 네. 원래 이거 해야 되는 일입니다. 원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대형 유통업체들은 또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마트를 갖고 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갖고 있으면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그 공통된 품목이 있다면 그 품목은 훨씬 더 대량으로 살 수 있으니 가격을 더 낮춰서 고객에게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네.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통사의 사실 바잉 파워죠. 그렇죠. 그걸 사실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았던 거고. 네네. 그래서 요번에 그 얘기도 또 나오는데 이 가운데 30개 안팎의 주요 상품을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공동으로 판매하여 통합 시너지와 고객 혜택 극대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했다. 그래요. 잡았어요. 네. 잡긴 잡았는데 원래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원래 잡으셔야 돼요. 안 그래도 유통 채널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훨씬 더 많은 바잉 파워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잡으셨어야 되는 건데 뭐 그나마 지금이라도 잡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참 뭐 좋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트레이더스 잠깐 앞에 실적 다시 한번 보죠. 네. 지금 트레이더스 실적이 한번 보여주시죠. 트레이더스 실적이 232억 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익으로 네. 보면 이게 그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했던 얘기가 티카페 아세요? 티카페? 티카페가 뭘까요? 트레이더스 가면 있는 커피 사 먹는 그건가요 혹시? 식당가. 아, 식당가. 트레이더스에 가면 볼 수 있는 식당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방문자가 꽤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 네, 저도 자주 갑니다. 그렇죠. 근데 네. 이 티카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객을 유입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인 게 밥 먹으러 왔다 쇼핑하는 그렇죠. 그게 가능하니까 네. 실제로 트레이더스 티카페가 얼마나 싼지를 본인들의 이제 뉴스룸을 통해서 이제 한 거에 따르면 우리가 주로 외식 사 먹을 때 10,000원 이하의 품목을 찾기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티카페에서는 뭐 불고기 피자 3,400원, 콤비 피자 뭐 조각당이지만 3,000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저기 보면은
닭 반마리 쌀국수 보이시죠? 네. 완전 실합니다. 아, 근데 그런 거 6,500원. 네, 저거 밖에서는 앞에 일자 더 붙여도 될 만한 가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뭐 저희도 사실 집 앞에 근처에 있다 보니까 트레이더스에 그냥 장 보고 나오면서 식사할 때도 있고 네. 아니면 간단히 먹으러 갈까라고 했다가 먹고 나서 보니까 저기 뭐 살 게 있었네? 라고 그쵸. 이제 그럴 때도 있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코스트코의 방식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따온 거긴 합니다. 코스트코에서 가장 유명한 게 1.5달러짜리 핫도그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째 지금 2,000원에 핫도그를 팔고 있는데 네. 핫도그 자체로는 적자입니다. 그 핫도그 그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낼 수는 없지만 네. 그걸 사 먹으러 왔다가 많은 분들이 또 눈에 띄지 않습니까? 창고형이다 보니까 저 하늘까지 쌓여 있는 물건 중에 저거 갖고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저기 구매를 한단 말이죠. 네네.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티카페를 방문한 방문자 수가 600만 명이 됐다고 와우.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올해 기대하고 있는 방문자 수는 700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네. 600만 명, 700만 명이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그렇죠. 쇼핑으로 이어지게 되니 그 미끼 상품을 통해 실제 쇼핑 방문객을 늘리게 되는 그런 그 정책을 사용을 해서 지금 트레이더스의 실적이 긍정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스타벅스와 스타필드 이쪽도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의미 있어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얼마 전에 글로벌 스타벅스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때 네. 실적 발표하자마자 당일 주가는 15%나 급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글로벌 그러니까 동일 점포 매출이라고 해서 이게 점포 수가 늘어나면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점포 수가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나면 왜 당연히 11개만큼의 매출로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안 하고 그럼 한 매장에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평균적으로 보는 동일 매장 매출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주요 지표, 경영 지표로 보거든요. 네. 이 동일 매장 매출이 글로벌로 4%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 그것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네. 사실 스타벅스 우리나라는 또 따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신세계가 경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보니까 전년 대비 59.9%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327억 원. 그걸 보면은 스타벅스의 동일 매장 매출, 글로벌 스타벅스의 동일 매장 매출이 4% 감소한 것과는 좀 대비되는 거죠. 네. 사실 그 글로벌 스타벅스에서는 왜 매출이 감소했습니까에 대해서 사실 반이스라엘 보이콧이 좀 네.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거든요. 스타벅스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요즘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라파 지구를 또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네.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인식되는 스타벅스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스타벅스의 실적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사실 이런 움직임은 거의 없죠. 아직까지 크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는 실적이 오히려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여전히 건설 시장은 상당히 안 좋아서 네. 계속 그러니까 영업 손실을 기록했었는데 이번에도 189억 원 영업 손실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신세계 건설이 보니까 이제 신세계 그룹의 어떻게 보면 뇌관으로 계속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세계가 무리하게 수주한 사업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가오는 PF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기업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을 좀 이제 정영진 회장이 좀 잘 좀 컨트롤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제 뭐 많이 나왔던 뉴스에 오늘 이제 연장선으로 하나 더 나온 뉴스인데 하이브가 엔터사 최초로 대기업으로 어제 지정됐다고 공정위에서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SM이나 YG 이런 기업들 큰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들을 넘어서 이제 하이브가 사상 최초로 이제 엔터사 역사상 최초로 대기업으로 지정이 됐고 오늘 이제 그 대기업 총수들의 이제 주식으로 갖고 있는 가치 네. 쉽게 말하면 주식 부자 순위를 한번 매겨봤거든요. 방시혁 의장이 6위를 기록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다들 생각하셨을 대로 이제 뭐 당연히 이재용 회장이 이제 가장 많았습니다. 15조 9,016억 원으로 이제 가장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서정진 회장이 이제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11조 440억 원,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4조 9,302억 원.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4조 160억 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지금 2조 6,216억 원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방시혁이에요. 방시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2조 5,14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요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회사였던 에코프로의 이동채 전 회장보다도 훨씬 많은 가치의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 보다가 저는 제일 많이 놀랐던 거는 최태원 회장이나 구광모 회장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4대 기업의 회장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보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치가 지금 2조 1,152억 원이고요. 구광모 회장도 지금 2조 202억 원입니다. 이재현 CJ 회장은 2조도 안 되고요. 네. 흔히들 말하는 대기업,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대기업 회장들보다도 방시혁 의장이 가지고 있는 이제 주식의 지분 가치가 조금 더 높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서 이제 하이브가 요즘 사실 좀 많이 핫했지 않습니까? 뭐 미니진 사태도 있었고요. 그런데 뭐 관련 뉴스가 계속 끊이질 않습니다. 이게 뭐 의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이브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워낙 비즈니스도 그렇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 산업 자체도 K-팝이라든지 이런 아이돌 산업 자체도 커지다 보니까 그 중심에 있는 회사라서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런 사태랑은 좀 별개로 봤을 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기업 지정으로 되는 걸로 봐서는 조금 그 의미 자체가 좀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우리 류 기자가 이재현 회장은 2조도 안 돼요. 네. 저는 2억도 2조 없습니다. 있습니까? 2억도 없습니다. 2조도 안 돼요. 우리 네. 류 기자의 뒷 배경을 한번 파봐야 되겠다는 아버님께서 혹시 뭔가 이렇게 조단이 자산가가 아니신가라는 자, 이상한데?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바로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보면은 오늘 아침에 꽤 뜨거웠던 뉴스가 있습니다. 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을 팔고 매수한 기업이 있었으니 그 기업이 누구냐가 드디어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우리 13F라고 해서 이제 그 분기별로 그 주식 부자들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나온 건데 사실 그동안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도 어떤 주식을 크게 사고 있는데 뭐 금융 관련된 주식을 크게 사고 있는데 그 기업이 누군지는 좀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한 2개 분기 정도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 기업이 드디어 공개가 됐고 그 기업은 바로 처브라고 하는 손해보험사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한번 보면 일단 어느 정도 매수를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처부의 지분 6.08%를 약 67억 달러에 매입을 했는데 67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조 원 가량이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한 거긴 한데 네. 사실 근데 67억 달러라고 했을 때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가 들고 있는 현금 보유액이 1,800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면 1,800억 달러 가운데 67억 달러라고 하면 아주 대거 투자를 한 건 아니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맞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지금 67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보유 순위 6위까지인가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물량을 네. 투자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처부는 어떤 기업이냐? 스위스 취리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손해보험사고 세계 보험업계의 거물인 모리스 앵크 그린버그 전 AIG 아시죠? AIG 알죠. AIG 회장의 아들 에반 그린버그가 이끌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보험사를. 그러게요. 네. 자,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보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보고선 이제 그 월가에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보면요. CFRA의 리서치에서는 처부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진 강점이 아무래도 사업 분야 보험업이다 보니까 워렌 버핏 회장에게 매력적인 주식 투자처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워렌 버핏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거나 그럴 때 워렌 버핏 회장은 본인이 왜 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밝히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주 서한을 통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대부분 어떤 식으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죠. 이러했기 때문에 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설명만 많을 뿐 네. 그게 실제로 버핏 회장이
본인이 얘기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막 처음에 사기 시작했을 때 네. 그러면 앞으로 석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거에 베팅한 거야라는 추측만 있었을 뿐이지 본인이 스스로 밝힌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일본 상사주 매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나중에 시간 보니까 버핏이 해안이 있었구나 이렇게 느낄 뿐이지 왜 이 기업을 매수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그 처부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처부에 대해서 왜 매수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지만 버핏 회장의 속내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다만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이코가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원래 워렌 버핏은 상당한 현금 창출을 하는 보험사를 좋아했었고 네. 그 가운데 하나인 처부를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 요 정도 팩트까지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번 투자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현금 유동성과 현금 창출 자체에 조금 더 뭐 집중을 한 거지 않을까라고 하는 해석이 사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아시겠지만 뭐 국내 대기업들이 그런 금융사를 직접 가지질 못하니까 보험사라든지 뭐 손보사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사실은 엄청난 캐시카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해석이 좀 더 그 설득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가 이제 경제 뉴스로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워낙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회사다 보니까 하나 가져왔는데 네. 대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대전 성심당. 그쵸. 1등이죠. 네. 대전에서는 제일 유명한 거는 성심당, 네. 류현진, 정프로. 아, 네, 이렇게 세 개 그쵸, 유명하죠. 정프로까지. 네.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지금 성심당이 사실은 뭐 대전에 여러 군데 지금 6개 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이 찾고 많이 찾는 곳이 대전역에 있는 점포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성심당에 있는 소보로 그걸 먹기 위해서 음. 여기 한번 일부러 환승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핫한 곳이고 매출도 많은데 이곳의 월세가 지금 당장 이번 달부터 4배가 뛰게 생겼습니다. 그래요? 원래 월세를 1억을 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계약이 2019년부터 했던 5년 계약이 끝나고 만료가 되면서 재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월세를 이제는 4.4억을 내시오라고 된 겁니다. 1억 내고 있었던 월세가 갑자기 어떻게 4배가 뛰어오릅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역사 사업의 조금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네. 그 성심당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의 약 한 17%를 지금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월세라기보다는 수수료인데 네. 이게 지금 그 작년에 워낙 뭐 실적이 좋다 보니까 지금 월 평균 한 26억 원 정도 지금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4.4억 원 정도의 지금 월세를 내라고 하니까 성심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잠깐 뭐 장사가 요즘 잘 되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약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 이 부분에 그러면은 빈 점포가 되잖아요. 그렇죠. 약 90평 정도 되는 점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점포고 코레일은 이 부분을 지금 다시 경매에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유찰이 2번 됐어요. 이곳에 4.4억을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점포는 없죠, 사실.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 역사에 들어가게 되는 그 곳이 뭐 프랜차이즈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네네. 프랜차이즈도 이제 자영업자분이 사장님이 직접 들어가시면 좀 힘들 거고 직영 매장 정도 들어갈 수 있지. 그렇죠. 그 가격을 내고 4억의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한다.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유찰이 됐겠죠? 네, 26억이라고 하면은 연매출로 따지면 300억이 넘거든요. 그렇죠. 연간 300억 이상 낼 수 있는 자영업자가 많지 않겠죠? 네. 네, 이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차례가 아니라 3차례 유찰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입찰 조건 자체가 20% 정도 감액이 돼서 현재 수수료는 3억 5,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지금 기존의 성심당에서 내던 비용보다도 3.5배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유찰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전역 갔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재미로 사 먹던 그렇죠. 그런 이제 성심당 소보로빵을 이제는 못 먹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코레일도 약간 억울하대요. 이게 성심당한테만 우리가 17%를 안 받을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유찰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임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돼 있다고 해요. 6개월 정도 연장이 돼 있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그래도 이제 성심당이 대전역점을 뭐 운영을 계속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네. 지금 이게 우리가 월세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이해하기 편하려고 월세라고 얘기한 거고 그렇죠. 매출액 대비 수수료율로 이제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워낙 성심당의 매출액이 크다 보니까 네. 옆에 있는 점포와 성심당과 그 옆에 있는 점포가 모두 매출액 대비 17%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네. 성심당은 매출액이 워낙 커서 17%를 내면 그게 4억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가게는 그보다 훨씬 적을 테고 네. 그렇다고 성심당이 당신들 장사 잘 되는데 월세가 좀 비싸니까 그럼 그러니까 성심당만 10%로 낮춰드리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가게는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성심당에게 규칙이 그러니 17% 4억을 내십시오라고 하자니 그 성심당도 힘들 거고 네. 그럼 새로 들어오는 가게에게 이 가격을 또 매기자니 그럴 가게도 없을 것 같고 없죠. 와, 성심당이 참 어렵네요. 작년에 연간 매출이 1,200억이 넘었대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4분의 1 정도가 대전역점에서 나왔다고 네. 합니다. 그냥 본점 다음으로 아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중요한 매장을 뺄 정도로 와. 어쨌든 지금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수수료라는 게 두 가지 그 방식이 있습니다. 네. 정률제와 정액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이런 곳은 이제 정률제로 하기 율제를 때문에 사용하죠. 이게 성심당한테만 뭐 어떤 가격을 뭐 낮춰주고 이건 사실 어려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아무래도 코레일 쪽에서는 이 역사 비즈니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다른 기준을 하나 만들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이상의 뭐 정률제로 따졌을 때 얼마 이상의 그런 뭐 수수료가 나올 경우에는 정액제로 뭐 도입을 한다라든지 네, 네. 뭐 그런 이제 예외 조항이 있었으면은 좀 쉬웠을 텐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될 줄 알았을까요? 그러게요. 예. 네.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제가 갔겠죠. 아.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그 KDI가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 기존치에서 네. 2.6%로 0.4% 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1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이 나왔는데 1.3%를 기록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잖아요. 오, 그 직후에 이제 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줄줄이 다른 국책기관이라든지 글로벌 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잡을 것이라는 뭐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2.6%로 높여 잡았고요. 왜 그 높여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과 거의 비슷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수출이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반도체가 차지하게 될 거고요. 네. 다만 마찬가지로 민간 소비는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는 고금리 기조 영향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자주 얘기했었던 수출은 좋은데 내수가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은 계속 이어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다만 물가 상승세도 좀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긴축 기조를 점진적으로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제언도 했거든요. 네. 어젯밤에 미국에서의 소비자 물가도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올해 KDI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로 전망을 했기 때문에 네. 조만간 금리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9월 뭐 어제 시장 움직임에 따르면 거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룸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도 연말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얼마를 할지에 대해서도 이제는 점점 관심이 커지는 것 같고요. 그 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요? 네, 어젯밤에 비트코인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번에 상승장을 탈 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현물 ETF라고 아시죠? 네. 미국에서 지금 이제 뭐 블랙록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판매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홍콩 시장에서도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기 좀 무서운 분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어쩌면 이제 조만간은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예, 자연스럽게 다음 뉴스로 잠깐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고 하는 SEC의 게리 헨슬러 의장을 만나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증권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조사와 공조 강화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지만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을 받았던 거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출시를 할 수 있을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재 선물은 ETF가 있습니다. 네. 근데 선물은 있는데 이제 현물에 대해서 ETF가 들어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을 인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기에는 아직 좀 무섭다. 네. 난 자신이 없다.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ETF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계속 금을 사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원래가 이론적으로는 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네. 금리가 높을 때는 금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낮을 때 금값이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런 게 잘 안 맞습니다, 요즘에. 이론이 안 맞아요. 그리고 달러와의 연동성도 우리가 달러가 올라가면 금이 싸지고 금이 비싸지면 달러가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요즘 그것도 잘 안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그럼 금이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은 그 지금 러시아가 제재를 당하는 걸 보고 러시아에서도 이제 달러를 해외에다가 많이 맡겨놨었는데 그렇죠. 스위프트에서 딱 배제가 되는 순간 네. 내가 해외 은행에 넣어뒀던 돈을 쓰지 못하니 그렇죠. 그러면 금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네. 러시아 주변국에서 보고 금을 엄청나게 산다는 이야기, 그 논리로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그 매크로와 상관없이 금이 언제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도 궁금하신 분들 앞거 채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희가 안 한 게 없네요. 네, 자, 은도 있고요.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3프로 뉴스룸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